경찰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 한 번쯤 읽어보셔도 부끄럽지 않게 썼으니까 뭐 이렇게 잘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하고, 네, 일단 제가 왜 그러냐면 공수처 이야기가 시작되려면 그 고발사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겁니다. 이제 윤석열이 공수처 들어가는 사진 보셨죠? 윤석열 공수처 이제 체포돼서 들어간 사진이 있었으니까 제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출석. 이제 이 사진. 제가 왜 이 사진을 이제 띄우려고 하느냐면, 제가 먼저 가봤기 때문이죠. 제가 먼저 윤석열이 대답도 안 하고 조서도 안 작성하는 그거 이제 요 체포돼서 들어갔던 요 사진. 요 사진. 이 사진의 요 들어가는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출석했다던 저 공수처의 영상 녹화실은 제가 3년 전에 제일 먼저 가봤어요. 뭐 자랑은 아닌데요. 제가 공익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손준성의 범죄를 진술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갔던 저 장소에 제가 먼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자랑은 아닌데 일단 그런 약간 생생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요. 공수처가 이제 이번 내란 사건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죠. 이제 너무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공수처, 불수처다,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1심 선고를 하는 때부터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공수처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제 공수처가 너무 법적인 어떤 제한이나 제약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다. 공수처를 욕하기 전에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거의 한 3년 내도록 했어요. 3년 내도록 했어요. 근데 첫 단추가 이제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이제 공수처를 엄청 폄하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야흐로 2021년 9월 8일입니다. 윤석열이 갑자기 소통관에 뛰어나와가지고 막 저를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처음 등장을 했던 씬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썼는데, 저는 이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이 대검찰청의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총선에 개입을 하려고 이제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김웅한테 이제 전달했던 이제 고발장에 뭐 최강욱 전 의원부터 다 있었던 거죠. 조국 수사는 정당일 때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판단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외부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보다 이제 감찰부, 이제 비위 사건이니까 조용하게 불러서 하나하나씩 이제 뭐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조진다. 우리 한동수 감찰부장님이 이제 감찰부장이셨으니까 감찰관들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관련한 검사들, 이제 손준성 검사부터 당시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이제 주요 검사들을 다 이제 감찰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사 내용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 이제 그 9월 3일 밤 7시에 그 대검찰청에 이제 차 바꿔 타고 영화를 거의 찍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이제 그 전혁수 기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공수처에서 섭섭해하다고. 검사 범죄는 자기들 관할인데 왜 대검찰청으로 가셨냐고.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왔던 겁니다. 다음 날은 아니었던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공수처에서 이제 간접적인 연락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조성은과 이 그 핸드폰 이제 뭐 고발장 이런 증거들과 분리를 시켜야지 객관적인 상태가 된다 해서 제가 모든 수사기관에 다 협조를 하겠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공수처라는 기관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 저도 그 차를 타고 왔거든요. 이제 윤석열 막 이제 차 뒤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저도 당시에 제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어느 장소 가가지고 저기 그 대검찰청 들어갈 때는 성모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바꿔 타고 갔고요. 그 다음에 과천에 있는 이제 그 공수처 갈 때는 제가 그 무슨 상가? 과천에 있는 모 상가에서 이제 차 바꿔 타고 이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저 장면은 이제 차고지 밖에 이제 내려서 저렇고, 이제 그 일반 그 공수처 차를 타면은 저 이렇게 폐쇄문까지 돼서 저 사진 안 찍힐 수 있는데, 기어이치가 이제 그 뭐 저렇게 이제 얼굴을 드러낸 거죠. 윤석열은. 근데 그렇게 이제 갔어요. 갔는데 처음 딱 등장해서 했는데 사무실이 너무 헐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너무 헐빈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이 그 완전 이제 그 새 들어 사는 사람처럼 이제 막 이제 가벽 세워가지고 막 이제 뭐 무슨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막 컴퓨터 이제 막 갖다 놓고 이제 막 포렌식 뭐 장비 이제 막 갖다 놓고 막 그런 이제 그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처장님 실은 저쪽이고 막 그 막 하셨을 때 일대 이제 공수처장님이셨던 이제 김진욱 처장님은 되게 뻘쭘하게 저 마주치셨을 때 이제 막 인사해 주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봤을 때 그 공수처에 대한 첫 이미지가 뭐였냐면, 정말 시작하는 곳이구나. 정말 시작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사관님들이랑 그 검사님들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려나? 이게 뭐냐면, 예, 이렇게 막, 이거 해야죠. 막 해야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그 열심히 그걸 도왔거든요. 제가 이제 막 핸드폰 막 다 갖고 가가지고 막 포렌식 하는 거 옆에서 이제 막 참관하겠다고 해서 제가 막 8시간, 9시간, 막 며칠에 걸려가지고 그 포렌식 다 하면 사람이 심심하잖아요. 정말 심심하거든요. 화면에서 그 복구가 되는 그 포렌식에서 복구되는 그 과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도 이제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이 공수처라는 곳은 뭐 어떤 곳이지? 물론 이 행동을 대검찰청에서도 했습니다.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는 또 이렇구나. 이런 거 제가 부득이하게 뭐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 뭐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센터,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수처 포렌식 센터, 그 다음에 뭐 그 서울본청, 이제 경찰청 이제 그 포렌식 센터 이제 다 돌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막 제가 가서 막 그랬어요.
아니, 이 진짜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셀레브레이트 이제 그 프로그램 진짜 비싸서 없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한동 폰은 진짜 못 푸는 건가요? 막 이런 것들도 제가 막 질문을 하고, 막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 여기 이제 정치 검사에 포렌식 할 때 막 그 이제 포렌식 수사관님들이랑 했던 내용도 다 여기서 담겨 있고 했는데, 그 정도로 신생기관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신생기관이었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부장 검사,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고발 사주 사건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어떤 그 기관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엄청 반대를 하고 이 기관의 출범을 막았어요. 막고 해서 거의 막 그 하나의 지방검찰청 수준도 못 되는 수준의 규모로 축소를 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뭐 수사 권한, 수사 대상자는 굉장히 이제 그 뭐 장성급 이상, 뭐 대통령, 뭐 이제 뭐 장관, 뭐 국회의원, 뭐부터 이렇게 이 어떤 그 나름 고위공직자의 이제 그 규정을 해놨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사를 못 하게끔 막 이렇게 엄청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이었는데, 제가 막 몇 번을 갔거든요. 몇 달을 걸쳐서. 거의 한 12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몇 차례나 이제 갔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대검찰청에서 우리 압수수색 해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하실 기관은 공수처가 처음이겠네요. 막 이런 대화도 막 나눴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이제 과정에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공수처가 윤석열과 대검찰청 당시 검사를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와, 그 법조 기자님들이 정말 수사방해에 가까운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수사는 거의 이제 어떤 그 정치, 모든 사회 분야에 다 이제 총 걸쳐서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발사주 사건 당시에 수사 내용들은 거의 법조 기자님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법조 기자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꽤 특징적인 게 있어요. 제가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고발사주 사건 때 느꼈던 이제 법조 기자님들은 자신의 출입처와 되게 동화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어떤 견제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막 공수처를 출범을 시키거나 검찰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를 법조 기자님들이 못 견디는 그런 느낌을 제가 되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참 너무 아이러니하다. 너무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내용들이 참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윤석열과 한동훈과 이제 뭐 김건희 등이 고발을 당했어요. 이제 그 당시 고발 사주 사건으로, 손준성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통신 내역을 이제 수사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을 사찰을 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그건 사찰이 아니었고, 이제 뭐 저를 조사를 하면 저랑 통화했던 사람들 이제 그 통신 영장을 하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몇 번 이렇게 막 번호로 다 뜨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딱 검색을 하려고 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뭐 그 통신사에다가 그렇게 확인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인적사항, 이 당시 그러면은 기자면은 그냥 당연히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 통신영장에서 자기의 번호가 뭔지를 했다고 기자 사찰을 했다고 해서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이제 글을 했고, 그리고 당시 이제 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제 그 손준성을 구속영장을 쳤어요. 요즘에 뭐 성과가 이제 몇백억을 쓰고도 뭐 성과가 없던 공수처가 뭐 비판을 해야 되고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을 너무 다 봤잖아요. 근데 그 뭐냐, 이제 그 공수처에서 그때 그 손준성 검사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왜 청구하냐고 이제 뭐 이제 법조 기자님들도 난리가 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기소를 하라고 성명서를 내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렇고, 이제 그 왜 구속을 못 시켰냐? 저는 그 첫 번째는 이제 뭐 도주 염려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이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또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재청구를 해요. 재청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손준성 검사가 이제 비밀번호랑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하겠다. 나는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를 하겠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하고, 재판장 앞에서 자기는 다 수사 협조를 할 테니까는 내가 어디 도망가겠냐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발 구속만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손준성이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해서 들어 누워버려요. 수사를 못하게.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막, 그리고 이제 막 눈 동그랗게 떴다고 막 손준성 검사가 우리 공수처 검사들 이제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 막 그러고, 이제 정말 저는 그 공수처가 어떤 방해를 받고 수사를 했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뭐 이제 법조 기자님은 제가 아직 그 공익신고자인 거 신분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오래 알던 그 국민의당 때 출입했던 연으로 이제 오래 알았던 기자였어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훈 씨, 잘 지냈어요? 그 기사 봤지? 그래서 어떤 거예가 뭐 고발 사주인가 뭔가 봤지? 이래요. 기자님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었나요? 하고 저 모른 척 했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조작 티 나지 않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손준성 검사랑 김홍이랑 너무 잘 아는데, 그렇게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하면 참 나 저게 먹힐 줄 아나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기관에서 잘 판단을 하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아마 어디였지? 대검찰청에서 이제 그 서초에서 반포대교 넘어가면서 저희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 고가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깜빡이 켜는 그때 제가 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기자님은 되게 손준성과 김홍의 변호사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태도가 이제 그 초기 수사에 다 견지가 계속됐고.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제가 김웅 PD 수첩에 이제 목소리 다 틀었던 그 PD 수첩에 그게 이제 국정감사, 이제 공수처의 첫 번째 기관 국정감사를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님은 제가 이제 뵌 적이 없고, 이제 초대 공수처장이었던 김진욱 처장님은 뭐 이제 사적으로 뵌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이제 몇 번 이제 스칠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건을 수사를 해야겠지만 이 사건이 증거로 이제 확인은 되는 이상 고발사주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공수처가 없었으면은 누가 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공수처장님도 그때 엄청 공격을 받았거든요. 무능하네, 막 김진욱 처장님도 막 무능하네, 어쩌네, 막 그런 막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저는 뭐 수사 능력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나 일반 이제 민생 범죄나 뭐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뭐 경찰, 검찰은 그 수사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는 되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달라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 수사기관의 어떤 가오가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번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보여줬던 태도는 굉장히 뭐 처음엔 우왕좌왕했겠죠. 자기도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 이제 임명을 받고 했던 그 상황에서 내란을 겪어봤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자신이 직접 명운을 걸고 했던 그 부분에서는 저는 당혹했지만 3,000명을 하고 그 명분을 쌓고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경호처에 대한 어떤 제압을 해라. 명분을 이렇게 다 쌓아나가는 이 과정들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너무 제가 지원 사격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 기꺼이 내가 이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로서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제압하는 이 행위를 경찰과 공조를 해서 3,000명이든 뭐 자기가 직접 이 모든 명을 걸고 하겠다라는 그 태도가 저는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수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일반 범죄자들이나 이제 그거과는 다르잖아요. 특히나 이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군통수권자로서 이제 모든 권한을 거의 행정적 권한은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기관을 수사를 하는 태도는 수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 공수처의 태도가 비굴하다면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보이는 태도 때문에 그 고위공직자 범죄는 다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수사할 의지나 모든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의 선거 개입 사건도 국기문란 범죄라고 그렇게 이제 초대 공수처장님께서 규정을 해주지 않았다면 사실 공판을 끌고 왔다. 그리고 제가 제일 또 뼈저리게 속상한 것이 뭐 지금까지 공수처의 뭐 성과가 뭐가 있냐, 뭐 유죄가 뭐가 났냐라고 하지만 뭐 조희영 교육감 물론 진보 진영에선 뼈가 아프겠죠. 근데 두 번째 손준성 그 2심 판결은 모두가 다 확인이 됐어요. 범죄로. 근데 윤석열 자신의 상사, 윤석열 또는 대검 차장 검사한테 그 고발장을 줬기 때문에 자기 빠져나갈 수 있어서 이제 그 다 잘못됐다고 했고, 근데 이거 상사에게 줬다. 윤석열 개입 가능성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지 이 사람이 저질렀던 이 범죄가 무죄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상고심에서 반드시 이제 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빼고 무능한 공수처, 아무 결과도 내지 않은 공수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공수처는 민생 범죄를 이제 바로잡는 게 아니잖아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바로잡는데 그것이 바로 잡혔을 때의 어떤 그 영향력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 사건이나 할 수는 없지만 중요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 이제 그런 이제 사건들 관련해서 대검찰청의 그 집단적인 그 검사들의 범죄를 밝혀내는 수사를 제대로 이제 결론이 나면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일반 이제 강도, 살인 이런 사건을 대하는 그 밝혔을 때의 실현되는 정의랑은 또 차원이 다른 정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굉장히 특징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좀 하고 싶은 게, 저는 이 부분들이 이진숙 탄핵 기각에도 좀 비슷하게 적용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정권을,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공수처까지 이제 그 윤석열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심이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검찰 같은 집단, 이제 그 윤석열 따까리라는 그런 집단이 2개나 생겨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이제 그런 굉장히 내적 갈등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입법 보완을 시켰다기보다는 그 지점에서 어떤 답을 못 찾은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최민희 당시 이제 그 의원이 아니라 그 방통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임명을 못하게끔 했던 윤석열이 방통위까지 장악을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빠르게 이제 그 헌법 재판관들의 임명을 좀 지연되는데 일정 부분 뭐 책임이 없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내란 과정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저지선 때문에도 이 그 내란 사태가 빠르게 진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하지, 이게 지금 막 누구 특정 것들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수처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인사를 못 하겠어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이제 손준성과 그 관련 검사들 다 승진을 시키고 수사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판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그 압박을 넣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징계 사건을 다 이제 이제 직권으로 무마를 시키고, 이제 그랬던 이제 과정 안에서 공수처가 굉장히, 저는 감사한 것이, 이대환 부장검사는 뭐 여러 비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이 그래도 1심에서 어떤 능력을 뛰어난 부분은 아니라도 이 고발사주 사건에 관한 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검찰총장 윤석열의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공판을 끌고 나가고 증인 신문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그 공처 검사들을 만나고, 이제 제가 탄원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봤던 그 공수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제 이 기관의 구성원들을 좌절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인사가 납니다. 이제 공수처 인사가 나는데, 공수처는 인사 전에 갑자기 제가 이제 이 고발사주 사건을 은폐했던 대검찰청 검사들도 추가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수처 갑자기 이제 윤석열계 특수통 검사가 공수처 부장검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제 사건을 배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를 부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수사가 개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잖아요. 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근데 제 어떤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잘 찾아내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뭐 국정원 요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고, 뭐 기자님들이나 어떤 수소문을 해서 어떤 정보를 파악을 하면 꽤 질이 좋은 이제 그 정보들이 많이 이제 찾아져서 상관없는데,
이제 보니까 공수처에 새로 임명된 부장검사들이 윤석열계 검사라고 했던 그 부장검사들이 주가 조작 회사의 코스닥 회사의 사회이사를 했더라고요. 거래 정지 당하고 이랬던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이사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공수처 부장검사로 온 거예요. 와, 이거 말이 되나? 내가 이제 심지어 이제 김건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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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3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 이제 그때 2월 달인가 3월 달에 제가 이 부장검사 새로 2명이 왔다는데 둘 다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이사였던 거예요. 검사가. 근데 왜 공수처로 오냐고요? 부장검사로 오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봤더니 이건 안 된다 해서 제가 어떤 회사의 사회이사였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다 이제 써서 김진욱 처장님한테 보내서 이거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저는 공론화를 시키겠다.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거의 이제 뭐 정권 바뀌고 임기 얼마 안 남은 뭐 공수처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새날 방송에서 김규현 변호사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이종호 변호사가 공수처 변호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얘기했던 그 공수처 잠입했던 윤석열 라인 부장검사, 주가 조작 회사의 사위였던 그 부장검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최상병 사건이랑도 다 이어지고 사실 이런 지난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뭐 수사를 하거나 뭘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고발사주 사건 이제 정치검사 책을 쓰고 제가 그 김규현 변호사랑 방송을 같이 하면서 이걸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처음으로 공개를 해서 공수처 부장검사들 중에서 2명이나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이사를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다. 윤석열 라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걸 했는데 하고 이제 이 내용을 처음으로 그때 공개를 하니까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2분 다 사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0월,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내란 직전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고발사주 사건 역시도 그렇겠지만 이제 내란 때 이제 윤석열 체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방해를 했을 건데 제가 좀 그래도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내란을 겪고 이제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하고 이제 모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방송을 벌써 이제 4번째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느리게 이길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검찰이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검찰은 역사가 70년이 넘었어요. 검찰은 이제 역사가 그리고 예산이 인적 구성원이 검사 2,000명이 넘는 이런 시기에서 뭐 거의 70명이 넘은 검찰의 역사랑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모재란이 뭐 삼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가 삼류라고 욕을 했던 윤석열이 공수처에 잡혀갔잖아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역사고 그것이 사필 규정이다. 근데 이제 인과응보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수처가 굉장히 위축이 된 건 맞아요. 우리 검사님들이
제가 감동을 받았던 지점들이 있어요. 감동을 받았던 지점이 있는데, 지금 다 사실 그만두시고, 원래 계셨던 로펌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했는데, 저랑 이제 고발사주 사건 때, 이제, 저를 이제 같이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를 했던 분들 있잖아요. 김준옥 처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1심에서 손준성 피고인이 징역 1년, 이제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의 판결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판결이 나온 날 저에게 메시지가 한 통 왔어요. 메시지가 한 통 와서 대표님의 저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정의는 느리지만 실현되는 것 같다고, 끝까지 재판 잘 지켜보시고 보람을 충분히 느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그 메시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마음과 마음 간의 연대가 있었던 거죠. 그거는 제가 우리 한동수 부장님과도 느슨하게 계속 느끼고 서로 지지를 하고 있고, 이 과정 안에서 어떤 노력했는지 제가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이나 이 징계 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끝까지 제가 할 노력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노력들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선고심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나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법으로서, 판결로서 고발사주는 해도 상관이 없는 짓이 되면은 앞으로 모든 검찰총장이나 총선에 개입하고 싶었던 검사들은 다 이 짓을 할 거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기가 이제 남았고, 다행히 이제 내란과 윤석열을 정리를 해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날 거라서 저는 일정 부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고, 그렇다면 공수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이제 뭐 무작정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늘리거나 비대해지고 뭐 그런 것들은 조금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어떤 그 각 기관은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그것도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다 윤석열을 세팅을 해서 이상한 기관으로 전락을 하고 있지만,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데, 그런 기관처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 사건과 이제 뭐 최상병 사건과 포함을 해서 이제 내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직권남용,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일반적인 직권남용과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군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사살하게 지시를 해도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의 모든, 이게 살인죄보다 적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거의 뭐 내란의 죄에 불과한데, 뭐 어떤 이제 뭐 법조인, 간혹가다 이상한 법조인들이나 혹은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법의 권위가 실리는 주장처럼 들리는 게 저는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그런 얘기인 거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죄는 그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서 처벌하는 이상의 권한을 줘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법에 이제 그 규정되어 있는 그 직권남용의 죄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직권하에 있는 그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저지르는 불법의 내용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공직자들의 직권남용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수사기관의 범죄의 그 어떤 공수처법을 조정을 하는 거 이전에 저는 본질적으로 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게 본질적인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형법에 아예 이제 그 직권남용의 죄의 부분에서
이제 그 앞단에 그 고위공직자 그 직권 남용죄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해가지고 아예 그 직권남용의 죄에서 이제 왜냐면 뭐 7년 이하의 그 직권남용의 죄를 이렇게 뭐 규정을 해놨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위공직자 이제 해당 공수처에 이제 그 수사를 받는 대상인 범죄 뭐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의 죄는 이제 해당 범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런 이제 그 본질적인 형법 체계 안에서 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이제 관련 법률들을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사 기소를 갖다가 사실 지금 기소권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내란죄의 그 직권 근데 뭐 직권 남용죄 혹은 이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나중에 이제 그 잘못된 기소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당할까봐 이런 선택은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내란을 저지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친일 쿠데타 이제 내란을 저지를 수 있는 직권은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것밖에 아닙니까? 그럼 직권남용죄를 내란으로 저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다면은, 저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는 그게 이제 법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수처법에 아예 그 수사 대상을 갖다가 대통령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의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면 소출을 당할 수 있는 범죄가 내란, 외환의 죄인데 여기에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거기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규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나는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립니다 하고 이제 물러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물론 더 파이팅 하면 속이 시원했겠지만 이제 검사가 이 체계, 이 법정비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그 보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제 재판에 넘기면 그런 이제 법적 공백이 마치 이제 면죄부를 줄까봐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는 있지만 이 특검을 진행하는 것과는 이제 별개의 차원의 문제로 대통령의 직권이 남용됐을 때 발생하는 이 대통령의 어떤 이 그 전국의 혼란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뭐 직권 남용의 죄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는 이제 인지를 했다고 봐요.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인지를 했고, 기관, 헌법기관과의 이런 부분들이 전 인지를 했고, 그럼 이거를 단순히 이제 공수처법만 개정해서 수사 검사를 늘리고 뭐 기소권이 있다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규정을 하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범죄, 특히나 고위공직자의 범죄 중에 직권남용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지 그 본질적인 그 규정에 맞게 이 법체계를 제대로 정비를 해야 앞으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내란 세력한테 이렇게 법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그 권력이 문제다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제 안에서의 이제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인적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그 미비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부터 공수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만 그래도 또 의미 있는 얘기니까 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해부터. 네. 그래서 이제 공수처장님들은 그래서 각 기관장님이 지금 이 기관을 지속 가능하게 역사의
그 평가받는 범위 안에서 이 기관의 어떤 명분과 어떤 그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밥 먹었다고 그 욕하면 안 돼요. 소고기 먹어요. 진짜. 왜 그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그 불쌍하게. 우리 그 뭐지? 그 이대한 부장 검사랑 그 뭐지? 차정현 검사 등등도 막 그 체포한 얼마나 쩔었겠어요. 그 막 찌들어가지고 이러고 막 밥 먹고 있는 영상 보니까 저는 막 짠하던데, 그거 뭐 와인을 따라서 마셨다고 그렇게 뭐 그 할 일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저는 앞으로 굉장히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것이 이 사회, 우리나라의 사회 안에서 중요한 범죄의 맥락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안정감이 없으면은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직권남용죄인가? 또 이제 한번 이제 그 공무원들이 겪어봤잖아요. 이상한 그 상사, 이상한 장관, 이상한 이제 그 대통령 하에 있는 이제 국정 운영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행정 집행들이 여차하면 자기가 당하게 생겼거든요. 불법으로 완전 자기가 끌려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집단들은 어떻게 하냐? 일을 안 합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시고. 그러면 사실 이 다음에 뭐 또 이 적대적으로 탄생을 하겠죠.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면서 탄생하는 이제 뭐 야당, 이제 민주당, 뭐 조국 혁신 등 여러 이제 그 야당의 이제 집권체가 등장을 했을 때 이거의 말을 듣겠어요? 함부로 이제 그렇지 않을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근본적 요소마다 이제 해소를 하자.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가 직권남용으로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범죄, 뭐 살인이든 뭐 내란이든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그 간단한 규정 하나가 아마 많은 이 그 체계의 공백을 채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 처음에 이제 어쨌든 그 공수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3년을 외쳤는데, 그래도 이번 그 체포를 성공시키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약간 좀 그 떨어지는 이제 그 축구팀을 오래 응원하다가 이제 강팀에다가 골을 넣는 그런 장면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짠하고 뭔가 이제 대견하기도 하고 막 욕하는 거 보면 막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복잡한 이제 마음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내란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절대되지 않은 캐릭터가 이제 집권을 했을 때 오는 엄청난 이제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입법 미비가 어느 공백이 있는지, 왜 윤석열은 그 공백을 찾아내면서 이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법 기술자들, 법꾸라지들이 어떤 식으로 내란을 저질릴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는 방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그들보다 뛰어난 이해를 하고 이 사태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이제 이 사건을 진압을 해서 다음 시기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 김경수 지사님 그런 걸 올리지 마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내란 진압에 다 힘을 쏟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좀 새해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공익에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막 무슨 본투비 막 완전 무슨 뭐 공무원, 공직자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제가 막 완전 양심이 막 뽀송뽀송 해가지고 너무 막 맑고 막 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제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막 고민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마주했던 이 선택들은
제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면 그게 나중에 저한테 화로 다가올 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래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 짧든 길든 어느 시기에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나이가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사실 가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가장 많은 어떤 1차적인 성취를 해 나가야 되는 이 시기에, 저만 이제 맴도는 것 같고, 이제 공회전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사실 너무 답답할 때가 많죠. 제가, 왜 나는 무슨 감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시기를 내가 겪어야 되나라는 그런 답답함도 사실 있는 것도 맞지만, 제가 또 외면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고발사주 사건이나 이런 과정들이 조성은의 성격이라서 또 가능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걸 또 잘 해내야 제가 또 다른 일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사회적인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막 허벅지를 찌르면서 윤석열 니나 자빠지는 거 보자 하고 막 이렇게 왔던 시간인데, 근데 이제 사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다 된 밥을 소태 맛있게 밥을 해놔가지고 이제 뭐 흙바닥에 다 뒤엎을 수 없는 노릇이고, 사실 정치나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이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들이 역사를 후퇴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 걱정은 꽤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잘 공명처럼, 공명이 잘 맞으면 이게 증폭이 돼서 그 어떤 폭발하는 힘이 엄청 나듯이 그런 시기로 빨리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람들은 너무 열받잖아요. 저놈이 헬기 타고 그 국회 부수고 선관위 쳐들어가고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눈이 뒤집어지죠. 그렇지만 저는 지난 내란 이후 탄핵 정국과 그런 이제 과정에서 제가 썼던 글이 있는데요. 그 폭력적인 행위를 폭력적으로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200명이 모여서 150명이 모여서 이제 내란을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3,000명 끌고 저놈을 체포 구속을 하러 갔지만 결국은 법의 권위, 또다시 거대한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 안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란범을 최종적으로 진압을 하고, 사법부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 짓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 과정을 하나하나씩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또 새로운 역사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지적인가. 사실 그거를 다른 선진국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게 이제 선진 국가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너무 극적인 장면들이 연속이지만 이 지적인 장면들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또 다른 의미로 시스템적으로 뛰어난 건지를 저는 그 부분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역사를 거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이진숙 뭐 몇 명의 탄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은 바르게 간다. 그 지점을 그리고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정치에서는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악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헌정 질서 안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치의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군대 끌고 와갖고 정치인들 사살하면 된다. 뭐 고문하고 야구 빠따가 또 갖고 오는 그 순간부터는 저건 악이죠. 저건 정치가 아니라 명백한 악이죠. 저건 범죄 집단이지. 무슨 저게 정치나 정쟁의 그 대상으로 볼 수가 전혀 없죠. 없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 공익, 공공, 그리고 이제 그 느슨한 시민들의 어떤 연대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쪽은 악과 권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권력을 차지하면 다 된다는 그 악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막 정신병자처럼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그걸 이기는 거는 압도적인 우리에 대한 우리가 선이나 정의나 이런 그 가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야지 저런 참 추잡스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